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올해 62. 요즘 젊은 사람들은 62세면 아직 젊다고 하지만 거울을 보면 어느새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도 제법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젊은 날엔 버스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버스 차고지였죠. 매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버스 밑으로 기어들어가 볼트를 조이고 엔진을 점검했습니다. 손톱 밑엔 늘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작업복은 언제나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고친 버스가 다음날 아침 시민들을 태우고 거리를 달릴 때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었으니까요. 은퇴한 지는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았을 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지 2년째였습니다. 재혼한 아내였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산 시간은 2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별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서울 집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전원주택이라고 부르기엔 초라한 단층집이지만 마당에 텃밭이 있고 뒤편으로 작은 산책로가 있어 혼자 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니 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더군요. 집에만 있자니 답답해서 동네 회관으로 나갔습니다. 회관에는 늘 몇 분이 계십니다. 70 넘은 김노인,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최 씨. 우리는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정수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날씨, 건강, 가끔 TV에서 본 뉴스 정도. 깊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은 원래 말이 없습니다. 특히 자기 속마음은 더더욱 꺼내지 않죠. 회관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는 미지근했지만 마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곳에서의 예의였으니까요. 30분쯤 앉아 있다가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갑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회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1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지만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가도 할 일은 저녁 준비뿐이었고 저녁도 간단히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골목길 담벼락에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조용히 바뀌는구나 생각하며 걷는데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김영철. 그 이름을 생각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5년? 아니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애썼던 이름이었으니까요. 김영철은 제 첫 번째 아내의 남동생이 아니라 첫 번째 남편.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첫 번째 아내였을 때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한때 누군가의 아내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잘못된 표현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결혼 생활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위에 있고 한쪽이 지나치게 아래 있을 때 성별과 관계없이 한쪽은 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영철과 저는 32살에 만났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술자리였고 그는 건설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을 열심히 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신혼집을 얻었고 저는 병원 조리실에서 일했습니다. 영철은 현장을 돌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제가 버는 돈을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로 여겼습니다. 남자가 돈을 못 벌어서 아내가 일을 나가냐는 식이었죠.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날 오후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그때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햇살이 유난히 길게 늘어지던 그 순간 마치 과거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 늘 그렇듯 고요했습니다.
신발장 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건 언제나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밥을 데우고 찌개를 데우고 김치 한 접시 꺼내놓으니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이렇습니다. 간단하지만 쓸쓸합니다. 밥을 떠먹으면서도 자꾸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영철과 함께 살던 시간들.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초기엔 괜찮았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둘이서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철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 계란말이, 김치, 소시지 몇 개. 그게 전부였지만 영철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아침마다 그 말을 하며 현장으로 나가던 영철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청바지에 작업복 재킷, 낡은 가방 하나 메고 나가는 모습. 그때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원 조리실에서 일했습니다. 대학병원 지하 1층 주방. 환자식, 직원식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감자를 까고 양파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밥을 담는 일. 단순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 돈은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영철은 건설 현장에서 2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합치면 43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매달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몇 년 뒤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그런 평범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게 팍팍해. 저녁 식탁에 앉아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현장 일이 힘드니까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열심히 모으면 곧 나아질 거야. 제 말에 영철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힘들어.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게 무슨 힘들다는 거야? 에어컨 빵빵한 병원에서 밥이나 퍼담는 게.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 주방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여름엔 40도가 넘는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영철의 열등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나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한다고 여겼습니다. 남자가 돈을 제대로 못 벌어서 아내가 병원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 난 조리 보조야.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거지 뭐.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 일을 무시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늘 밥 맛있었어요 라고 할 때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철은 점점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영철아,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없어.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없다니까.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겨울, 영철이 말했습니다. 나 현장 그만두려고.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살기 싫어. 매일 남의 공사판에서 흙이나 파고. 이게 내 인생이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 뭐 할 건데? 사업해보려고.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더라. 무슨 사업? 중고차. 저는 불안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버리고 해본 적도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게 위험해 보였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당신은 늘 그래. 껍부터 내고. 그러니까 평생 주방에서 일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철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제 의견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철은 혼자 결정했고 저는 그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영철이 현장을 그만두고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건 1998년 봄이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중고차 매매상은 반년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사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차도 헐값에 팔아치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철은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소주 한두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고 때로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영철아, 물 좀 마셔. 됐어. 그냥 자게 놔둬.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영철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TV만 보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버텼습니다. 영철아, 나 혼자서는 힘들어. 당신도 뭐라도 좀 해야지. 알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기다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반년. 영철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주방에서 감자를 까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경숙 언니가 물었습니다. 정수야,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양파 썰어서 그래요. 양파는 내가 썰고 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경숙 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말해. 혼자 견디지 말고. 그날 퇴근 후 경숙 언니와 저는 병원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철과의 결혼 생활, 사업 실패,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혼 생각해 본 적 없어? 경숙 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쉽지는 않지. 하지만 정수야, 너 지금 행복해? 행복.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영철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아직 안 했어. 배고프면 당신이 해 먹어.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곡차곡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영철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이혼 얘기. 영철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응.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잖아.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목소리. 그게 더 슬펐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언제 할 거야? 빠를수록 좋지. 그럼 다음 주에 구청 가자. 알았어. 그렇게 짧은 대화로 7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습니다. 구청에서 이혼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몇 가지 물었고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나눌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것으로 접수 완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와 영철과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영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잘 살아.
너도. 영철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은 이미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엔 제 물건만 남았습니다. 냄비, 그릇, 이불, 옷까지. 7년의 흔적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불을 켜둔 채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씻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별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말들, 무시, 침묵이 결국 끝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 7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혼 후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었나 봅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지하도 아니고 반지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병원 일은 계속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게 유일하게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 쉴 틈이 없었지만 바쁜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TV를 보거나 일찍 잠들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주말이면 더 막막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았고 가족은 멀리 있었습니다. 고향은 전라도 광주였는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이혼 1년차 추석 때였습니다. 경숙 언니가 물었습니다. 정수야, 추석 때 고향 안 내려가? 올해는 그냥 여기 있으려고요. 혼자? 명절에? 괜찮아요. 조용히 쉬고 싶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내려가서 이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사흘 내내 방에만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보고 다시 잤습니다. 밖에 나가니 온 세상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고향에 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무도 없는 세상에 나만 남은 것 같은 이 기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병원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을 찾아 했습니다. 주방 청소, 재고 정리, 식재료 검수, 조리 보조였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주방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수 씨, 조리사 자격증 딸 생각 없어요? 저요? 제가요? 일 잘하잖아요. 자격증 따면 월급도 오르고 정식 조리사로 일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퇴근 후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과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칼질, 썰기, 볶기를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39의 나이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파는 이렇게 써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맙다. 20살도 안 돼 보이는 학생에게 배웠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뭔가를 이뤘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월급이 올랐습니다. 18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40만 원이 더 생긴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반지하에서 나와 햇빛이 드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 10만 원 더 비쌌지만 아침에 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햇살이 이불을 비추는 아침,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이제 조리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가르쳤고, 메뉴를 짰고,
식자재를 주문했습니다. 책임감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월급은 280만 원이 됐습니다.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작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8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전세였지만 제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경숙 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정수야, 대단하다. 혼자 이렇게 집까지 장만하고.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산 거지. 그날 밤 새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제 힘으로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3살이 되어 있었고, 병원에서는 조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명의 직원을 관리했고, 하루 1,500명의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그때 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병원 간호조무사였습니다. 2살 아래였고, 역시 이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정수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1년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숙 씨와의 20년은 평온했습니다. 싸운 적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고 각자의 일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늙어갔습니다. 미숙 씨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여전히 미숙 씨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화분, 주방 앞치마, 침실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미숙 씨가 잠깐 외출한 것처럼, 곧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기부하고 화장품을 버리고 사진은 앨범에 모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보내드렸습니다. 병원도 그만뒀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더 이상 일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시골 마을 생활은 서울과 달랐습니다. 느렸고 조용했고 사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엔 동네 회관에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회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일주일 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 씨, 다음 주부터 자원봉사 나오실 수 있으세요? 미숙 씨가 생전에 봉사하던 요양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매주 목요일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첫 봉사날 요양원 사무실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봉사자 명단이었습니다. 이름들을 훑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김영철. 30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같은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김영철 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김영철 봉사자님요? 68 되셨고 작년부터 나오고 계세요. 말수는 적으신데 성실하게 오세요. 68. 제 또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전 남편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오늘 나오시나요? 네, 오후 2시쯤 오실 거예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반이었습니다. 30분 후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맞다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시 정각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철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희끗해진 머리, 굽은 어깨, 느린 걸음. 하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영철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수, 영철 씨. 30년 만에 나눈 첫 마디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봉사하세요? 네. 정수 씨도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배식을 도왔고, 영철은 어르신들 방을 돌며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영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수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요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았소? 그럭저럭요. 영철 씨는요? 저도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때, 오래전 일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존중하지 못했어요. 제 열등감 때문에 당신을 힘들게 했죠. 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아요. 재혼했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결국 혼자더군요. 저도 재혼했다가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영철 씨도요. 세월은 공평하더군요. 우리 모두 늙었고, 상처도 많았고, 지쳐 있었습니다. 과거를 따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나오실 거죠? 네, 매주 목요일에요. 그럼 또 보겠네요. 그렇네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악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영철을 다시 만난다는 게 아직 낯설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영철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휠체어를 밀며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말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어르신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수 씨 왔어요? 네, 오늘도 배식 도우러 왔습니다. 그럼 저는 2층 돌고 올게요. 우리는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나올 때 영철이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우리는 요양원 앞 카페에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영철이 주문하러 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요. 영철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 씨, 재혼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다행이네요. 영철 씨도 재혼하셨다고 했죠? 네, 했었는데 5년 만에 헤어졌어요. 제가 또 똑같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영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하나 봐요. 또 제 열등감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 그 깨달음,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편해졌어요. 저도요. 미숙 씨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외롭진 않으세요? 가끔은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아서 그런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매주 목요일 우리는 요양원에서 만났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철이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왜 봉사를 하세요? 미숙 씨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 일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영철 씨는요? 숙제요. 숙제요? 네.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영철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영철 씨,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충분히 반성하셨어요.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요. 2달째,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깊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영철이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제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이혼할 때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고 그냥 떠났잖아요. 괜찮아요. 저도 원한 건 없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미안해요. 당신이 혼자 다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철 씨, 이제 그만해요. 30년 전 일이에요. 저도 이미 다 잊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언제부터인가 원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이 넓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씨. 영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영철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요. 네, 또 봐요. 우리는 친구가 된 것도 아니고 다시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 필요한 말을 나누는 사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함, 이해, 그리고 용서. 우리는 늙어서야 그걸 배웠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겨울이 왔습니다. 요양원 앞 은행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주 목요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짧은 대화를 나누고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영철과 제가 요양원에서 다시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고 봉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영철이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제가 다음 달에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드님 집이요? 네. 아들이 부산으로 발령받았어요. 혼자 계시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여기 봉사를 못 오게 됐어요. 그게 아쉽네요. 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만나는 게 익숙해졌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드님과 잘 지내세요. 가족이랑 사는 게 좋죠. 정수 씨도 혼자 사시지 말고 자식들이랑 사세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정수 씨, 네, 1년 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편해졌어요. 저도요. 영철 씨 만나서 과거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네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고. 그러게요. 영철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철의 마지막 봉사날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우리는 요양원 뒤편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네요. 그렇네요. 부산 가면 연락할게요. 네, 그러세요. 사실 연락하지 않을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우리한테는 딱 맞았으니까요. 정수 씨 건강하세요. 영철 씨도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악수였습니다. 영철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네, 잘 가세요. 영철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영철도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복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매주 만나며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영철은 제 인생에서 그저 한때 함께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에 섰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호미를 들고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숙 씨가 생전에 말했습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치유된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회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회관에는 늘 그렇듯 몇 분이 계셨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정수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뭔가 편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편해졌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제 안에 있던 무거운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회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누군가보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요. 영철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잘 살았는지, 영철이 더 행복한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이혼도 했고, 혼자도 살았고, 재혼도 했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이 저를 지금 여기로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늦은 오후처럼 조용히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가장 따뜻합니다. 아침의 뜨거움도 한낮의 열기도 없지만 이 고요한 온기가 좋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하고 누군가와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게 충분합니다. 인생은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처럼 제 인생도 이제는 따뜻합니다. 여러분,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용서를 말하지 않았지만 원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누가 더 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냥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혹시 여러분도 오래전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